이것은 내가 대학교 3학년 때의 이야기다. 여름방학이 다가올 시기에 대학 친구 5명이 함께 바다로 여행 가자고 계획을 세웠다. 계획 단계에서 친구 한 놈이 이왕이면 바다에서 아르바이트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하기 시작했고, 나도 여름방학에 예정 같은 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하여 오케이 했다. 그중 2명은 대강 세미나 합숙이 있다고 해서 결국 5명 중에 3명만이 바다에서 아르바이트 하기로 하고, 나머지 2사람은 여행을 목적으로 우리들이 알바하는 여관에 숙박하러 오는 걸로 계획이 세워졌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알바할 곳을 찾기 위해서 3명이 분담하여 여러 곳을 찾아다녔다. 인터넷에서 찾고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곳에서 모집하고 있었고, 친구끼리 함께 일하는 것도 환영한다는 업체도 많았다. 우리들은 그 중에서 하나의 여관을 선택했다. 물론 헌팅의 명소로 불리는 바다 근처로. 헌팅은 소홀히 할 수 없다. 전화로 알바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이야기가 진행되어 중간에는 친구들과 이틀 정도 합류하려 한다는 제안에도 그만큼 많이 일하라고 라는 여주인의 한마디로 손쉽게 정해졌다. 계획도 대략 결정되어 텐션이 오른 우리들은 그대로 어째서인지 찜질방에 직행했고, 그 후에는 친구가 사는 아파트에 모여 헌팅 성공했을 때의 행동 같은 걸 세세하게 계획했다. 그리고 나 포함 총 3명이 여관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다. 처음으로 하는 리조트 알바였기 때문에 긴장과 기대로 상당히 흥분하고 있었다. 여관에 도착했는데 2층에 상당히 넓은 민박집이었다. 한마디로 시골의 할머니 댁 같은. 지와타 여관이라고 써있지만 뭐 그냥 민박집이었다. 지와타장이라고 부르는 게 옳다는 느낌. 입구에서 사람을 부르니 안에서 젊은 여자가 웃는 얼굴로 맞아 주었다. 이걸로 나는 더욱 텐션이 올랐다. 여관의 안은 객실이 4개, 모두 함께 식사하는 큰 방이 하나, 직원의 방이 2개로 총 7개의 방이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처음에 큰 방을 통과했다. 잠시 기다리고 있자 젊은 여자가 보리차를 가져다 주었다. 이름은 미사키라고 하고 이 근처에서 자란 소녀였다. 미사키와 함께 들어온 분은 여관 여주인인 마키코 씨. 풍채가 좋고 웃음소리가 큰 굉장히 성격 좋은 사람이었다. 좀 더 젊었다면 내가 반했을 거다. 그리고 남편까지 총 6명으로 민박을 꾸려 나가게 되었다. 어느 정도 자기소개 같은 것이 끝나고 여주인이 말했다. 객실은 거기 오른쪽 복도의 막다른 곳에서 좌우에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사용할 방은 왼쪽 복도의 끝이야. 나머지는 짐을 놓고 오면 설명해 줄 테니 일단 쉬도록 해. 문득 친구가 궁금한 것을 물었다. 친구를 A와 B로 할게. A가 말하는 것이었다. 2층에는 객실이 없나요? 그러자 여주인은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아니, 하지만 지금은 2층을 쓰지 않아. 우리들은 지금은 아직 시즌이 아니니까 그런 걸까? 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바빠지면 개방하는 걸까 정도로 생각했다. 방에 짐을 내려놓고 방에서 보이는 경치를 바라보자 정말 마음이 놓였다. 앞으로 알바로 힘들지도 모르지만 이런 좋은 장소에서 한여름을 보낼 수 있다니 완전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여름의 두근두근한 연애도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그리하여 우리들의 알바 생활이 시작되었다.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모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았다. 역시 직장은 인간관계로구나. 일주일이 지날 무렵 친구들이 말했다. 우리들 완전 알바 잘 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게다가 돈까지 벌고 말이야. 친구들의 이야기에 나도 그러네. 하지만 곧 시즌에 들어가겠지. 바빠질 거야. 그러고 보니 시즌이 되면 2층은 개방하려나? 할 리가 없어. 2층엔 여기 주인집이 사는 것 같은데? 나와 A는 정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아니, 확실한 건 아니야. 그치만 요즘
여주인이 2층에 밥을 가지고 가던 거 몰라? 라고 B가 말했다. 나와 A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B는 저녁 때 현관 앞에 청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가는 여주인의 모습을 종종 봤다고 한다. 여주인은 쟁반에 밥을 올리고 허둥지둥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올라갔다는 것 같다. 그 말을 들은 우리들은 약간 어리둥절했지만 딱히 아무 위화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인가 지난 어느 날 평소처럼 복도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봐버렸다. 객실에서 몰래 나오는 여주인을. 여주인은 기본적으로 방 청소 같은 건 하지 않는다. 그런 건 전부 미사키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수상해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는데 그날부터 쭉 신경 쓰였기 때문에 결국 조용히 있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얘기했다. 그러자 A가 말하기를. 그건 나도 본 적이 있어. 진짜냐? 왜 말 안 했어? 그거 나는 못 봤는데. 난 그냥 볼 일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 괜히 의심하면서 불편해지는 건 싫으니까. 우리들은 그때 이미 한 달 가까이 알바를 하고 있었기에 3명이서 보지 못한 척을 해야 할지에 대해 상의했다. 그랬더니 B가 그럼 여주인 뒤를 밟아보면 되잖아. 그런 제안을 했다. 뒤를 밟다니 뭐야. 이 좁은 여관에서 미행하면 들키는 게 당연하잖아. 뭐 그러네. 왜 말을 꺼낸 거야? 우리 3명은 생각해봐도 결론이 지어지지 않았다. 다음 주에는 친구 나머지 2명이 여기에 오기로 되어 있고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우리들 남자에다가 3인조잖아? 조금 모험심이 일어나서 뭔가 수상한 것을 보면 보고하라 라고 결론을 짓고 그날 밤은 얌전하게 자기로 했다. 그랬더니 다음날 밤 B가 같은 방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일부러 소집. 네가 와라 짜샤 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못해 B에게로 모였다. 그리곤 B가 말을 했다. 여주인이 종종 2층에 올라가잖아. 그거 마지막까지 지켜봤거든. 항상 여주인이 계단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만 봤는데 어제는 그 후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그랬더니 5분 정도 지나니까 내려온 거야. 그래서? 여주인은 항상 우리들과 함께 밥 먹잖아. 그런데도 쟁반에 밥을 올려 2층에 올라간다면 누군가가 위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 뭐 그렇다는 말이 되지.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사람 본 적도 없고 이야기조차 듣지 못했다고. 확실히 이상하긴 하지만 환자라거나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건 나도 생각했지만 5분 만에 밥을 먹는다는 건 건강한 거 아니야?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 너희들이 수상한 것은 보고하라고 했으니까 보고한 거야. 말끝이 조금 우쭐해졌기 때문에 나와 A는 짜증났지만 그건 제쳐두고 확실히 조금 기분이 이상했다. 2층에는 대체 뭐가 있는 걸까? 모두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을 거다. 다음날 맡은 일을 빨리 마치고 나와 A는 B가 있는 문 앞으로 집합했다. 그리고 여주인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 잠시 여주인은 쟁반에 밥을 얹어 나왔고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의 문을 열고는 안쪽으로 사라져갔다. 여기에서 설명하자면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현관을 나온 바깥에 있다. 1층 실내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은 우리들이 보는 쪽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현관을 나와 벽을 타고 이동해서 꺾어서 돌면 거기에 벽에 문이 있다. 그 문을 열면 계단이 있다. 이해하기 힘들면 미안. 일단 거기에서 사라졌던 여주인은 B가 말한 대로 5분 정도 지나서 돌아왔는데 쟁반에 밥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을 눈치채지 못한 채 1층으로 들어갔다. 봐, 빠르지? 그렇네. 확실히 빠르네. 위에는 뭐가 있을까? 모르지. 보러 갈까? 솔직히 난 지금 엄청 쫄리는데? 나도 마찬가지지만 궁금하지 않아? 그래, 나도 궁금해. 일단 가보자. 그렇게 말하고는 3명이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의 문 앞으로 갔다.
열쇠 잠겨 있지 않아? 라는 A의 걱정과는 달리 내가 문의 손잡이를 돌렸더니 순조롭게 열렸다. 찰칵. 문이 몇 센티미터 열렸고 왼쪽에 있던 B의 위치에서라면 거의 안쪽이 보이게 되었을 때 B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손으로 코를 막았다. 왜 그래?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나와 A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B는 심하게 냄새에 반응하고 있었다. 너 장난치는 거지? A는 쫄아있다가 B의 동작으로 화가 난 듯 하지만 B는 대단히 심각하게 아니, 진짜로 냄새 나지 않아? 문을 좀 더 열어보면 알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마음을 먹고 문을 단번에 열었다. 화악 하고 따뜻한 공기가 안으로부터 넘쳐 흐르며 함께 먼지가 흩날리고 있었다. 이 먼지 냄새? 어라? 냄새가 없어졌어. 이런 때 장난하지 말라고. 하고 위축된 A는 화를 냈다. 아니, 미안하다고. 근데 정말 지독했어. 뭐랄까, 음식물 쓰레기 냄새 같은 냄새가 났단 말이야. 이제 됐다고. 기분 탓이겠지. 그런 두 사람을 곁눈질로 보던 나는 깨달았다. 복도가 대단히 좁다. 사람이 한 명 지나갈 정도였다. 그리고 전등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 외부의 빛으로 간신히 계단에 막다른 곳이 보인다. 막다른 곳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이거 올라가려면 한 사람씩밖에 못 올라가겠는데? 아니, 난 안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가? 올라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라고. 나는 안 갈 거야. 그럼 나도 안 되겠어. 결국 안 갈 거냐? 그럼 내가 가본다. 진심이야? 난 이런 거 신경 쓰이면 잠이 안 와. 잠 정도가 아니라 한밤중에 혼자라도 다녀와야 직성에 풀리는 타입이라. 그러니까 지금 가볼 거야. 알 수 없는 이유였지만 나의 호기심을 고려하면 지금 A와 B가 있는 이때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호기심에 뒤지지 않는 두려움도 있었다. 우선 나 혼자 가게 되었는데 뭔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절대로 나를 두고 도망치지 않고 가장 먼저 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을 때에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말라고. 만약 그렇게 하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내 목숨을. 그렇게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은 외부에서 빛이 비추어져서 어두컴컴한 느낌이었다. 신중하게 한 계단씩 계단을 올라갔지만 중간부터 빠직빠직 소리가 났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생각에 겁이 나서 뒤를 돌아보며 두 사람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 가만히 이쪽을 보고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이상 없음의 의미를 담아. 나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2층을 향했다. 낡은 집에 자주 있는 바닥이 울리는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아래의 입구에서 빛이 별로 닿지 않는 곳까지 올라갔더니 호기심과 공포심의 균형이 나빠져서 당장이라도 도망쳐 되돌아가고 싶은 기분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면 막다른 곳에 문 앞에 뭔가가 서 있을지도 모른다든가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워오기 시작했다. 빠직빠직빠직빠직. 이 소리도 점점 심해져서 아무래도 뭔가를 밟고 있는 감촉이 들었다. 벌레라도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다. 등골이 오싹오싹했다. 하지만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없었고 어두워서 확인도 할 수 없었다. 몇 번이나 돌아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중간부터 아래의 두 사람의 모습이 역광 때문에 그림자로만 보이게 되었다. 다만 엄지손가락은 단단히 세우고 있어줬다. 그리고 드디어 막다른 곳에 도달했을 때 강렬한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나는 B와 똑같은 반응을 했다. 이상한 냄새.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구의 냄새가 뒤섞인 듯한 느낌이었다. 뭐야?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를 둘러봤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막다른 곳에 구석에 대량으로 쌓여있는 밥이었다. 바로 그것이 악취의 원인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그걸 몰랐냐고 되물을 정도였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뭔가가 또 하나 있음을 발견했다. 2층의 막다른 곳에 문 가장자리에는 합판 같은 것이 무수히 못으로 박혀 있었고 그 위에는 많은 양의 부적이 붙어 있었다. 또한 박혀 있는 못에 무언가 가늘고 긴 줄이 얽혀 있어 거미줄처럼 되어 있었다. 나는 솔직히 부적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게 부적이었다고 단언하기에는 자신이 없지만 대량 스티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뭔가를 가둬두고 있습니다. 라는 분위기였다. 나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내가 한 일은 실수였다고 생각했다.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발길을 돌려 되돌아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문 반대편에서 뭔가가 긁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리고 그 후에 불규칙한 호흡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그때 나는 공포영화의 조연 역할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대로 뒤를 보지 않고 가고 싶은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쳐보니 힘들었다. 그대로 가버릴 용기도 없고 돌아볼 용기도 없었다. 그저 멍하니 서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눈동자만 두리번거리며 식은땀으로 등이 흠뻑 젖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라는 소리는 계속되었고 긴장으로 굳어버린 다리를 어떻게든 움직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러자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잠시 사라졌다. 정말로 순간이었다. 눈 깜짝할 시간조차도 아니었다. 바로 쾅 소리가 들렸고 믿겨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 소리는 이번엔 내 머리 바로 위 천장에서 들려왔다. 아까까지는 문 반대편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는데 그건 순간적으로 머리 위로 이동했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해서 이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마음속에서 도와달라고 몇 번이고 외쳤다. 그러던 중에 정말 이것도 한순간이지만 시야의 한쪽 구석에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때 나는 움직이는 모든 것이 무서워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상당히 주저했는데 결심하고 시선을 돌리자 그것은 A와 B였다. 아래에서 뭔가 외치면서 손짓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겨우 A와 B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빨리 내려와. 괜찮냐? 순간 단번에 몸이 자유로워졌고 정신을 차린 나는 쏜살같이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나중에 두 사람에게 들었는데 나는 이때 눈을 감은 채로 엄청난 속도로 내려왔다고 한다. 쏜살같이 내려간 나는 어떻게든 안전한 장소로 가고 싶어서 그대로 A와 B의 옆을 지나 방으로 달려간 것 같다. 이때는 기억이 없다. 공포의 기억으로 가득 찼기 때문일까? 방으로 돌아온 잠시 후 A와 B가 돌아왔다. 야, 괜찮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거기에 뭔가 있었어? 대답할 수 없었다고 할까 귀에 아직도 그 소리들이 남아있었고 떠올리는 자체가 두려웠다. 그러자 A가 신중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다. 너 위에서 뭘 먹은 거야? 질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물어봤다. 그러자 A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너 위에 올라가서 바로 쪼그려 앉았잖아. 나랑 B가 무슨 일인지 눈을 부릅뜨고 봤는데 뭔가를 필사적으로 입에 집어넣고 있었어. 게다가 그거. A와 B는 나의 가슴을 쳐다봤다. 뭘 보는 거냐고 생각하며 내 가슴 언저리를 보니 대량의 오물이 묻어 있었다. 거기에서 음식이 썩은 냄새가 물씬 풍겨왔고 나는 불이 나게 화장실로 달려가서 위장의 내용물을 모두 토해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위에 올라가서도 기억은 모두 있었고 그 공포체험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단 한 번도 쪼그려 앉은 적은 없으며 더구나 그 썩은 찌꺼기를 입에 넣었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확실히 내 옷에 썩은 찌꺼기가 달라붙어 있고 손에도 그거를 잡은 적이 있었다. 미치는 줄 알았다. 나를 걱정해서 보러 온 A와 B는 뭐가 있었는지 이야기해주지 않을래? 너 지금 정상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나는 공포에 굴복할 뻔했지만 혼자 떠안는 것보다는 다소 낫다고 생각해서 아까 내가 계단의 막다른 곳에서 체험한 것을 하나하나 말했다. A와 B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줬다. 두 사람이 본 나의 모습과 내가 체험한 이야기가 완전히 어긋나 있는데도 끝까지 제대로 들어줬다. 그렇게 되어 안심되는 바람에 울 뻔했다. 조금 안심하고 있는데 다리가 따끔따끔했다. 뭐지? 하고 살펴보니 미세하게 베인 상처가 발바닥과 무릎에 잔뜩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자세히 살펴보니 어떤 작은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것이 곳곳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붉은색과 약간 검은색이 섞인 하얀 것이 있었다. 내가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그게 뭐야? 그리고 B는 그 조각을 손에 들고 바라보았다. 순간 B는 깜짝 놀라며 그것을 바닥으로 던졌다. 그 동작에 덩달아 A와 나도 깜짝 놀랐다. 뭔데? 그거 잘 봐봐. 뭐야? 말해봐. 무섭잖아. 걔 발톱 아니야? 순간 세 사람 모두 완전히 굳어졌다. 나는 그때 엄청난 공포 속에서 왠지 냉정하게 조금 전에 소리를 회상했다. 아, 그거 발톱으로 긁는 소리였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다. 계단으로 올라갈 때에 들렸던 빠직빠직 소리도 뭔가를 짓밟던 감각도 바닥에 대량으로 흩어진 발톱 때문이었던 게 아닐까? 라고. 그리고 그 발톱은 벽 너머에서 필사적으로 긁어대던 무언가의 것이 아닐까? 라고. 분명 무릎을 꿇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을 때, 두려움 때문에 계단을 허겁지겁 딸려 내려올 때 바닥에 흩어진 발톱의 파편 때문에 다친 걸까?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좋았다. 확실한 것은 여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A와 B에게 말했다. 계속 일할 수 없어.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내일 여주인에게 말할 거야. 말할 거야? 어쩔 수 없어. 신세를 진 것은 사실이고 사과하는 게 당연하잖아. 하지만 이번 일로 여주인이 제일 수상한데 만약 거기에 갔다고 말하면 어떤 얼굴이 되는지 난 보고 싶지 않다고. 바보냐? 말할 리가 없잖아. 평범하게 그만둘 거야. 그러는 게 좋겠어. 여러 가지로 우리들은 그날 밤중에 짐을 싸서 남자끼리 보기 안 좋지만 너무 심한 두려움에 이불을 2장 붙여서 3명이 억지로 끼어 잤다. 엮인 정어리처럼 붙어서 잤다. 어느 누구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는 놈은 없었다. 그렇게 내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음날 누구도 거의 입을 열지 않은 채로 아침을 맞이했다. 침묵 속에서 갑자기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항상 우리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다. B의 몸이 움찔하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이 보였다. B는 근본이 굉장히 상냥한 녀석이니까 전날 밤 나에게 말해줬는데 미안. 나보다 네가 훨씬 무서운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도 내가 이런 식이어서 미안. 도움이 안 되어서 정말 미안해. 난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보다 무서운 생각이라니 그게 뭐지? 실제로 공포 체험을 한 것은 나이고 A도 B도 아래에서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다. 혹시 그건가? 내가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모습이 안 좋았나? 평범하게 생각해서 나의 체험담이 무서웠다는 건가? 조금 생각하다 보니 나도 공포에 휩쓸려 상대의 말을 예민하게 생각한 것 같았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더욱 빨리 돌아가서 다 같이 남은 여름방학을 즐겁고 느긋하게 보내자고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이후 비에 겁먹은 태도는 장난 아니었다. 우리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나의 다리에 상처를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분명히 이상한 눈치였다. A도 평소와 다른 B를 보고 다소 놀라면서도 걱정한 걸까? 야, 괜찮아? 잠을 못 자서 머리가 이상해진 거야? 라고 물어보면서 B의 어깨를 잡았다. 그러자 B는 갑자기 시끄러워. 라고 말하며 A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A도 갑작스런 반응에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괜찮냐고? 괜찮을 리 없잖아. 나도 시도 죽을 만큼 힘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걱정하는 척 하지 마. C는 나의 이름이다. 아무튼 B는 A를 노려보면서 그렇게 외쳤다. 난 도대체 B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생각했다. B가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건 어째서지? 내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하던 게 아니었어? A와 B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특히 사이가 좋았는데 그 관계도 A가 B에게 장난치는 느낌이었고 어떤 장난에도 B는 화내지 않고 받아줬다. 그래서 B가 A의 언성을 높이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고 물론 당사자인 A도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다. A는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당황했다. 나는 생각했던 것을 B에게 물어봤다. 죽을 정도라니? 무슨 말이야? 너 계속 아래에 있었잖아? 있었어. 쭉 아래에서 봤어. 그리고 조금 침묵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지금도 보고 있어. 지금도? 뭐가?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전혀 알 수 없었는데 흔히 하는 이야기로는 B가 미친 거라고 생각했다. 뭔가에 씌인 거라고. 그런 생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B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제대로 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나는 아래에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보고 있었어. 내가 올라가는 건 말이야? 그게 아니야. 아니, 처음에는 그랬는데 네가 계단을 끝까지 올라간 정도부터 보였어. 사실 이때 나의 마음은 듣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B는 더 이상 혼자 끌어안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치 어제의 나를 보는 듯했다. 그때 내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준 A와 B, 그걸로 인해 내가 얼마나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면 나는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 같았다. 뭐가 보였던 거야? B는 약간 침묵했다가 결국 각오한 것처럼 말했다. 그림자라고 생각해. 그림자? 처음에는 너의 그림자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네가 쪼그리고 앉아 쓰레기를 먹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 너의 그림자가 작아지는 것은 잘 보였고 우리들의 그림자도 발밑에 있었어. 그리고 그것 이외에 돌아다니는 그림자가 3개, 아니 4개 정도 있었어. 나는 온몸에 확 소름이 끼쳤다. 어찌되었든 이것이 B의 농담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B는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농담이라는 말을 입에 내면 바로 주먹이라도 휘두르는 게 아닐까 라는 정도로 진지했다. 거기엔 나밖에 없었어. 알고 있어. 원래 그 공간에는 사람이 4-5명이 돌아다닐 수조차 없어. 그 계단은 사람 1명 겨우 지나갈 정도의 공간이었으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것밖에는 모르겠지만 게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일 수 없어. B는 넌지시 말했다. 무슨 의미야? 모두 벽에 붙어 있었어. 뭐라고? 거미처럼 전부 벽 옆이나 위에 붙어 있었어. 그래서 꿈지럭대며 움직이고 있었어. 그건 사람이 아니야. 아니, 원래부터 사람이 아니지만 형태도 사람이 아니야. 아니, 사람의 형태이긴 하지만 달라. B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어렴풋이 짐작한 나는 인간의 모습을 한 무언가가 벽에 붙어 있었다는 얘기야?
라고 물었다. 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의 두근거림이 격렬해졌다. 순간적으로 비가 본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림자가 옆이나 위에 천장을 움직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만일 그것이 그림자라 해도 확실히 거기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긴 거다. 그 정도는 바보인 나라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주위를 기어다니는 뭔가를 눈치채지도 못하고 게다가 썩은 찌꺼기를 우걱우걱 먹었다는 건가? 그 소리는? 그 벽을 긁는 소리는 벽이나 문 반대편이 아니라 내가 있는 쪽에 바로 옆에서 울리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 호흡 소리도? 공포로 몹시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런 나의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비는 옆에 서 있던 A에게 돌아서서 미안. 아까는 이성을 잃었어. 미안해. 하고 사과했다. 아니야, 괜찮아. 나야말로 미안. A도 바로 사과했다. 그 어딘지 모르게 서먹한 분위기가 되었지만 나는 평정을 유지하는데 필사적이었다. 무의미한 심호흡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A가 입을 열었다. 너 아까 지금도 보고 있다고 말했잖아. 아, 미안. 그건 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미안. 지금은 괜찮아. B는 A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대답했다. 그런 B의 미소는 완전히 만들어진 웃음이었다. 분명히 무리하게 웃는 얼굴이었고 눈은 어딘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관계없는 일이지만 이때 왠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B의 눈밑이 움찔움찔한 것이다. 이런 건 몇 명에 한 명 있는 정도로 흔한 건가? 하지만 무리해서 웃는 사람의 눈경련은 꽤나 있을 법한 일이다. 이야기로 되돌아오면 A와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겁쟁이라고 생각되어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무서워서 물어볼 수 없었다. 한번 생각해봐. 여기까지 말한 B가 굳이 무언가를 숨기는 거야. 절대 무리야. 들으면 내 심장은 터질 거라고. 그야말로 내가 미칠 지경이었다. 약간의 침묵 후 큰방 쪽에서 미사키가 아침밥 시간이라고 우리들을 불렀다. 세 명이 이야기하는 동안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솔직히 식욕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의심을 사버리는 건 좋지 않았기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느릿느릿 일어서서 두 사람에게 말했다. 가급적 빠른 편이 좋지. 아침은 먹고 나서 말할 거야. 그래. 나 밥은 안 되겠어. A가 노트북 가져왔었지? 좀 빌려줄래? 그건 괜찮은데 아침밥은 먹지? 조금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 별로 시간도 없고 미안하지만 둘이서 다녀와. 알겠어. 미사키에게 부탁해서 주먹밥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할게. 고마워. 컴퓨터는 내 가방 안에 들어있으니까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인터넷도 연결되니까. 그렇게 말하고 우리들은 그대로 큰 방으로 갔다.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그만두는 날 아침 먹는 건 괜찮은 건가? 큰 방에 도착하니 여주인이 우리들을 보고 다시 내 발을 보고는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물어보는 거야. 안녕, 잘 잤어? 라고. 그런 말 첫날 이후에 들었고 어제 일도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불길했다. 위축된 나는 직립부동자세가 되어버렸는데 A가 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라고 대답하면서 내 엉덩이를 툭 두드렸다. 몸이 쓱 움직였다. 그리고 B가 컨디션 불량으로 아직 방에서 자고 있다고 전하고 미사키에게 주먹밥을 만들어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다. 아, 좋아요. 그것보다 비군 오늘은 푹 쉬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미사키는 걱정스러운지 그렇게 말했다. A와 나는 딱히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이제 그만두니까 괜찮아 라고는 말할 수 없었으니까. 아침을 먹고 있는 동안 여주인은 계속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를 보고 있었다. 젓가락이 완전히 멈춰 있었다. 미사키도
남편도 그 이상한 광경을 눈치챘는지 힐끔힐끔 나와 여주인을 쳐다봤다. A는 말할 것도 없이 굳었다. 굉장히 기분이 불편해진 우리들은 아침밥을 일찌감치 마치고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 방으로 B를 부르러 갔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B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 것 같았다. 우리들은 전화 중에 말 걸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 앉아서 전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네, 아무래도 오늘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찾아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무래도 B는 여기에서 돌아가는 길에 바로 어딘가로 갈 계획을 세운 것 같다. 나도 A도 달리 추궁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B를 데리고 큰 방으로 향했다. 큰 방에 돌아오니 미사키가 아침 식사를 정리하고 있었다. 여주인은 없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거기에 가고 있는 걸까? 라고. 쟁반에 밥 씻고 2층 계단으로 사라져간 그 여주인의 뒷모습이 불현듯 떠올랐다. 분명 그때 가져간 밥은 그 음식물 쓰레기 위에 쌓아두는 걸까? 그걸 며칠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산처럼 쌓였던 걸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내 머리에 의문이 스쳤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거기까지였다. 바로 고쳐 생각했다. 나는 오늘 떠날 거다. 여기 와도 이별이니까. 금방 잊혀질 거다. 잊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속으로 나 자신을 타일렀다. A가 여주인이 어디 갔는지 미사키에게 물었다. 분명 꽃에 물을 주고 있을 거예요. 곧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말한 미사키는 B를 보고 주먹밥 만들어 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라고 웃는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 미사키. 아무 일도 없었다면 분명 나는 미사키짱과 한여름의 연애를. 우리들은 여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여주인이 돌아와서 일도 하지 않고 큰 방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보고 왜 그래 너희들? 라며 멍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벼르던 말을 꺼냈다.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조금 괜찮습니까? 뭐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저희 편한 대로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들 오늘로 여기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A와 B도 직후에 부탁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 여주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잠시 침묵했다. 나는 그것이 몹시 불길했다.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마치 예상하고 있던 표정으로. 그리고 침묵 후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라며 웃었다. 그리고 급여 이야기, 방 청소 같은 이야기를 했다. 준비가 되면 얘기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했다. 맥 빠질 정도로 순조롭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서 3명 모두 안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에 어딘가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이야기가 정해진 이상 우리들은 즉시 행동했다. 짐은 전날 밤에 미리 정리했다. 나머지는 방 청소를 할 뿐이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부터 일이 끝나면 근처의 바다에서 놀거나 했고 피곤한 날에는 곧바로 잠들었을 뿐이라서 방에 있던 시간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새 남자의 방이라고 해도 원래부터 그렇게 더러워진 것도 없었다. 여러 가지로 1시간 정도 청소를 했더니 방도 상당히 깨끗해졌다. 준비가 다 되어 우리들은 큰 방으로 돌아와 여주인에게 인사를 하기로 했다. 큰 방에 도착했더니 여주인과 남편 그리고 슬픈 표정의 미사키가 앉아 있었다. 우리들은 3명 나란히 정자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세를 졌습니다. 제멋대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여주인이 일어나서 우리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이쪽이야말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마웠어. 이건 적지만. 그렇게 말하며 갈색의 봉투 3개 그리고 작은 주머니를 3개를 건네줬다.
갈색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했고 주머니는 무척이나 가벼웠다. 그리고 뒤에서 미사키가 앞으로도 건강해야 해. 조금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하는 거였다. 그리고 모두의 몫으로 만들었어요. 라며 3인분의 주먹밥을 건네주었다. 미사키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다. 인사도 끝나고 우리들은 돌아가게 되었다. 올 때는 근처의 버스 정류장까지 버스를 탔지만 돌아가는 길은 택시를 잡았다. 남편이 차로 역까지 바래다 준다는 말도 나왔는데 비가 거절했다. 그리고 미사키에게 부탁해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했다. 택시가 도착하니 여주인들은 차까지 배웅을 나왔다. 주위에서 보면 왠지 감동적인 이별로 보였겠지만 실제로 우리들은 도망가는 거였다. 택시에 타기 전에 나는 되돌아보았다. 간신히 보이는 2층의 계단에 문이 보였다. 눈을 가늘겠더니 조금 열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무심코 외면했다. 그리고 3명이 타고 행선지를 말했고 즉시 차는 달리기 시작했다. 여관에서 조금 벗어나자 갑자기 비가 운전기사에게 행선지를 바꾸는 것이었다. 기사에게 뭔가 메모 같은 것을 전달하고 이쪽으로 가달라고. 운전사는 메모를 보고 의아스러운 얼굴을 하고 물어왔다. 괜찮아? 상당히 걸릴 텐데? 괜찮아요. 비가 그렇게 대답했고 뒷좌석에서 멍청이 앉아있는 A와 나를 향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어. 너희들도 함께. 라고 말했다. 나와 A는 얼굴을 마주봤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다. 어디로 가는 거지? 어느 정도 달리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물었다. 뒤에 따라오는 자동차. 손님들이 아는 사람 아냐? 어? 하며 뒤를 보니 소형 트럭 한 대가 뒤에 딱 붙어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안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던 것은 남편이었다. 우리들은 뭔가 잊은 물건이라도 있는가 하는 생각에 차를 잠시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길가에 차를 멈추니 남편도 그대로 바로 뒤에 가볍게 트럭을 멈췄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와서 그대로 돌아가면 안 돼. 라고 말했다. 되돌아가지 않아요. 이런 상태로 돌아갈 리가 없으니까요. B와 남편은 유난히 말이 통하는 것 같았고 A와 나는 완전히 이야기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뭐가 뭔지 몰라서 솔직하게 질문했다. 그러자 남편은 내 쪽을 향해서 똑바로 눈을 쳐다보며 말했다. 너희들 거기 갔었구나. 심장이 크게 두근했다. 어떻게 아는 거지? 이때는 진심으로 무서웠다. 영적인 것이 아니고 뭐랄까 큰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컸기에 나는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이대로 돌아가면 완전히 가져가 버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째서 그런 곳에 갔던 거냐? 따지고 보면 내가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것이 미안하구나. 가지고 가버린다는 게 뭐야? 여기에서 돌아가면 즐거운 여름방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불안해서 A를 보았다. A는 놀라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더 불안해져서 B를 보았다. 그러자 B는 말했다. 괜찮아. 지금부터 불재를 드리러 가자. 그러려고 벌써 저쪽에 이야기해뒀으니까. 믿을 수 없었다. 쉬어있던 건가? 뭐야, 내가 죽는 거야? 이 흐름은 죽는 거라고? 왜 그런 곳에 갔냐니? 가지 말라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말해주면 되잖아. 도를 넘는 공포로 나의 책임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었다. 멍하니 있는 나를 바라보며 남편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불재를 올린다고. 예. 너희들 보이는 거니? 보인다니? 뭐가 보인다는 거야? 미안.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나는 무심코 B를 추궁했다. 적당히 해.
아까부터 뭐라는 거야? 남편이 말을 거들었다. 어이, 그만둬. 너희들이 반대로 비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있을 리 없잖아요? 너희들에겐 아직 보이지 않아. 가장 위험한 것은 비야. 나와 A는 함께 비를 보았다. 비는 곤란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왜 비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간 것은 나잖아요. 알고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은 보이지 않잖아. 아까부터 보인다거나 보이지 않는다거나 무슨 말입니까? 몰라. 네? 나는 엉뚱한 말을 하는 남편에게 짜증났다. 새까맣다는 것뿐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하지만 그렇게 말한 남편은 비를 봤다. 그 불지에 가더라도 아무것도 되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비는 의심의 눈초리를 남편을 향하고 물었다. 어째서입니까?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하지만 자세히는 말할 수 없어.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것은 그렇지. 그렇다면 그걸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보이고 나서는 어쩔 줄 모르게도 빠른 거야. 빠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말한 후 비는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다.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울고 있었다. 나와 A는 옆에 서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우리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택시 창문을 열고 안쪽에서 운전기사가 말을 걸어왔다. 손님들 괜찮습니까? 우리들 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비는 도로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러자 남편이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불러놓고 미안하게 됐지만 이 녀석들 여기에서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자 운전사가 하지만 하며 우리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 상황을 무시하고 남편은 비에게 말을 건넸다. 내가 왜 너희들을 따라왔는지 알겠어? 사건의 발단을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이미 말은 해뒀어. 금방 올 거야. 시간이 없어. 나를 믿어. 조금 진정한 비는 부탁합니다. 숨이 막혀왔다. 어제 오늘이지만 비는 뭔가 엄청나게 큰 것을 홀로 끌어안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울었던 비를 본 것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비의 그 말을 들은 나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내릴게요. 얼마입니까? 그 후 우리들은 남편의 소형 화물 트럭에 올라탔다. 그렇다고는 해도 나와 A는 뒤에 화물칸이었다. 승차감은 최악이었다. 남편은 우리들이 짐칸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낼 수 있는 한 속도를 냈다. A가 가볍게 연약한 비명을 질렀지만 무시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다. 대단히 오래는 아닌 정도였을까? 뭐 솔직히 그럴 때가 아닌 만큼 꼬리뼈가 아파서 기억하지 못한 것뿐이지만 도착한 곳은 보통의 단독주택이었다. 옆에 작은 홍살문이 서 있었고 돌계단이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우리들을 데려오도록 한 것은 그 집에 사는 분으로 남편은 초인종을 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고 말했다. 너희들의 입이 거치니까 이상한 말은 하지 마.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에게만은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고. 조금 기다리자 집에서 한 명의 여자가 나왔다. 나이는 20대 정도의 평범한 사람인데 이마의 한가운데에 커다란 점이 있었던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그 여자에게 안내받아 안내된 곳은 집의 한편에 있는 다다미 방이었다. 거기에는 한 명의 스님과 한 명의 아저씨, 한 명의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우리들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저씨가 재난이로다 라고 중얼거리는 것이 들렸다. 앉아라. 남편의 구령에 우리들은 그분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정확하게 맞은편에 3명이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남편이 그 옆에 앉았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지와타여관에서 온 아이들 총 3명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비라는 놈은 이제 보여버린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한 순간 아저씨와 할아버지는 얼굴을 마주했다. 그러자 스님이 입을 열었다. 당에 갔다는 것은 그입니까? 아니요, 실제로 한 것은 이 녀석입니다. 남편은 나를 지목하는 것이었다. 비는 아래에서 들여다봤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침묵한 뒤 스님은 비에게 물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은 처음이지요? 비가 되묻는다. 이런 경험이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영혼을 보거나 하는 경험 말입니다.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신기한 일도 있는 거군요. 비가 뭔가 말하려고 하고 있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비를 보았다. 네, 저 죽는 겁니까? 그렇게 말한 비의 팔은 정자 한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겠죠. 이대로 가면 확실히. 비는 할 말을 잃은 모습이었다. 떨림이 갑자기 멈추고 다다미의 한 곳은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A가 끼어들었다. 죽는다니? 가지고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를 설명한 때에도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뭘 가지고 간다는 것인가? 또한 스님은 덧붙였다.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네는 당에 갔을 때 뭔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스님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여관의 2층인 곳을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호흡 소리가. 2층 이문에는 부적 같은 것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사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았다.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당신은 그 존재를 귀를 통해 느낀 겁니다. 본래라면 사람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조용히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스님은 천천히 일어섰다. 비군, 지금은 보이나요? 아니요. 단지 소리가 아까부터 벽을 긁는 소리가 대단합니다. 여기엔 들어올 수 없죠. 겹겹이 결계를 쳐두었습니다. 그 결계를 필사적으로 깨뜨리려 하는군요. 하지만 모두가 언제까지나 여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곳을 나가서 온도우에 갑니다. 비군, 여기에서 나가면 또 그것들이 나타납니다. 또다시 괴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살려낼 테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와 주세요. 비는 뻣뻣하게 목을 끄덕였다. 그리하여 스님과 함께 우리들은 그 집을 나와서 바로 옆에 홍살문을 지나 돌계단을 올라갔다. 남편은 집을 나올 때까지는 함께 했지만 아저씨들과 무엇인가 이야기를 한 후 스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가버렸다. 아는 사람이 없어져서 단번에 불안해진 우리들은 3명이 뭉쳐서 조심조심 걸었다. 특히 비는 눈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등을 구부리고 걷고 있어 분명히 초췌해 보였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능한 한 비를 가운데에 두고 둘이서 지키는 모양으로 걸었다. 돌계단을 오를 때쯤 큰 절이 보여왔다. 하지만 스님은 거기로 향하지 않고 우리들을 데리고 절 오른쪽으로 돌아 안쪽으로 나아갔다. 거기에는 또 다른 홍살문이 있었고 다시금 돌계단이 이어져 있었다. 홍살문 아래를 지나기 전에 스님이 비에게 물었다. 비군, 지금은 어떻습니까? 2 발로 서 있습니다. 계속 이쪽을 보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제 서 있습니까? 비군에게 보인다는 것이 매우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 슬슬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돌계단을 올라가자 아까의 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오두막이 거기에 있었고 스님은 그 오두막의 뒤편으로 돌면서 우리들을 불렀다. 우리들도 뒤로 돌아가자 스님은 여기에 하룻밤 동안 지내면서 씌어버린 것을 죄를 지낼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에는 불빛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날이 셀 때까지 한마디도 내뱉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물론 휴대전화도 안 됩니다. 불빛을 바라는 것은 모두 먹거나 잠을 자서도 안 됩니다. 아무래도 볼일이 보고 싶어지면 이 가방을 사용하라며 이상한 천으로 만든 주머니를 건네받았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스님은 안에서 액체가 새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믿을 수 없었지만 그걸 뭐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얌전히 있었다. 그 후 우리들에게 대나무통 같은 것에 담긴 물을 한 모금씩 마시도록 하고 본인도 입에 머금고는 우리에게 뿜어 살포했다. 그리고 작은 오두막에 들어가도록 했다. 우리들은 차례차례 들어가려고 했는데 비가 들어가는 순간 입가를 누르고 밖으로 튀어나와 토하는 거였다. 갑작스런 일로 우리들은 놀랐는데 스님이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다. 너희들 당에 간 것이 오늘이 아니었습니까? 어제입니다만. 이상하군요. 일시적이지만 몸을 정화했는데 온도우에 들어가지 못하다니. 말하는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자 스님은 비의 힙백을 눈여겨보고는 이곳에 머무는 동안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왔다. 나는 특히 떠오르지 않았는데 A가 말했다. 오늘 월급 받았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잊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월급도 남에게 받은 물건이구나 라고 묘한 생각이 들었다. 아, 그리고 작은 주머니랑 주먹밥도 받았습니다. 급여를 받으면서 여주인에게 받은 작은 가방을 떠올렸다. 그리고 아침에 미사키가 만들어준 주먹밥을 받았었다. 스님은 그것을 듣고 비에게 말을 걸었다. 비군 그것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주먹밥은 부피가 커서 가방에 넣어뒀습니다만 급여와 주머니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비는 그렇게 말하고 가방에서 그 두 가지를 꺼냈다. 스님은 먼저 주머니를 열었다. 그러자 스님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우리들에게 보이도록 주머니의 입구를 벌렸다. 안을 들여다본 우리들은 숨을 들이켰다. 거기에는 대량의 발톱 조각이 넣어져 있었어. 내 다리에 붙어 있던 것들과 같았다. 낯익은 빨간색과 거무스름한 것이었다. 비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토했다. 나도 거기에 이끌려 토했다. 주변이 오물 냄새로 진동했고 스님도 얼굴을 찌푸렸다. 스님은 비의 소지품을 맡아두겠다며 우리들 두 명의 소지품도 모두 꺼내라고 말했다. 나는 휴대폰과 지갑을 스님에게 건네고 여행 가방에 들어있는 주머니도 처분해달라고 부탁드렸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비에게 대나무통에 물을 마시게 하고 살포했다. 그리고 우리들 세 명이 온도 안에 들어갔다. 이 문을 열면 안 됩니다. 모두 본당 쪽에 있을 겁니다. 내일 아침까지 아무도 여기에 찾아올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벽 너머 이것과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온도우에 안에서 말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위치를 알려줘서도 안 됩니다. 이것들을 아무쪼록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들이 얼굴을 둘러봤다. 우리들은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때 이미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겁이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스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문을 닫고는 그대로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 온도에 안은 서늘했다. 실제로 여기서 마시지 않고 먹지 않기를 해낼 수 있을지 불안했는데 하룻밤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건물 자체는 상당히 낡아서 벽에는 곳곳에 틈새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상당히 작았지만 아직 정오라서 외부의 빛이 그 사이로 들어와 A와 B의 얼굴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얼굴을 마주보고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난생 처음이었다. 괜찮다라는 의미를 담고 내가 끄덕이자 A도 B도 끄덕임으로 응답해 주었다. 잠시 후 얼굴을 마주보는 횟수도 줄어들고 결국에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말할 수 없는 답답함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된 우리들은 그저 멍하니 그 자리에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거다. 엄청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바깥은 밝았다. 그러자 A가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다. 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너무 큰 소리를 내기 전에 말리려고 A 쪽을 바라보니 A는 손에 든 종이와 펜을 우리들에게 보였다. 이 녀석은 스님의 말을 듣지 않고 몰래 펜을 숨겼던 것이다. 그리고 종이는 껌포장지였다. 뭐 메모지 따위 가지고 있을 리 없는 우리들이므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이 녀석 뭐 하는 거야? 나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극도로 불안했던 탓도 있어서 A가 취한 행동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히려 한 줄기의 빛이랄까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몹시 안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A는 먼저 스스로 종이에 뭔가를 쓰고 나에게 건네왔다. 모두 괜찮냐? 나는 A에게 펜을 받아 가능한 작은 공간에 썼다. 나는 아직 괜찮아. B는? 그리고 B에게 종이와 펜을 함께 전달했다. 나도 지금은 괜찮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A에게 종이와 펜이 되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필담이 시작됐다. 껌은 나머지 4개, 바깥 포장지와 은박종이까지 8장. 작게 글자 쓰면 돼. 오케이. 밤이 되면 할 수 없으니까 늦기 전에 이야기하자. 알았어. 지금 몇 시쯤일까? 5시 정도? 여기 온 게 1시 정도였어. 그러면 4시 정도인가? 아직도 3시간인가? 길구나. 이런 식으로 실없는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종이가 끝났다. 그러자 A가 나보고 글씨가 크다는 거였다. 나는 사과하는 행동을 보였다. 배고파 라고 써서 B에게 전달했다. B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A에게 종이를 건넸다. 그러자 A는 나도 라고 써서 내게 건네줬다. 나는 해가 지기 전에 말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썼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힘내자. 소리 지르면 어떡하냐? 뭐든 입에 물고 참아. 물고 있을 것 따위가 없어. 옷이라도 벗어둘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믿자. B는 내가 쓴 말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였다. 스님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상하는 말투로 우리들에게 여러 충고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들은 한시라도 빨리 시간이 지나갈 것을 바라는 한편 사실은 밤을 맞이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다. 밤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때 그렇게 있는 시간도 무서웠었다. 유일한 구원은 서로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뿐이었으니까. 나의 한마디로 분위기가 단번에 무거워졌다. 나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B가 가지고 있던 종이와 펜을 받아 뭔가 말할 시간이 아깝다 라고 써서 A에게 전달했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도 좋은 거다. A는 순간 당황했지만 조금 생각하고 글을 써서 나에게 건네왔다. 우리 돌아가면 뭐 할까? 나는 우선 DVD 대여점에 갈 거야. DVD 대여점? 왜? DVD 반환한다는 걸 깜박했어. 얼마나 된 거야? 그건 거짓말이었다. 어떻게든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기 때문에 뭐라도 괜찮으니 적당히 썼다. 결과적으로 분위기는 조금이지만 누그러져서 A도 B도 각각 돌아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썼다. 조금씩이지만
천천히 우리들은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남은 종이도 부족해질 무렵 비는 하고 싶었던 말을 종이에 썼다. 나 스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킬 거야. 죽고 싶지 않아. 나도 A도 마지막에 쓰여진 말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말했던 일이 없다. A도 그럴 것이다. 죽는다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 죽음을 가까이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지금 눈앞에서 진심으로 말하는 놈이 있다.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나는 비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에는 특별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를 느끼면서 우리들은 해가 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매미의 울음소리가 시끄러웠지만 서서히 귀가 익숙해졌고 신경이 쓰이지 않게 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무언가의 위화감이 들어왔다. 귀를 기울여 보니 매미 소리가 아닌 뭔가 다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였다. 다시금 귀를 거듭 기울여 보니 점점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게 되었다. 뭐지?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확신이 들었다. 그 호흡 소리라고. 비를 보았다. 어둑어둑해서 확실하진 않았지만 비가 뭔가를 눈치챈 기색은 없었다. 비에게는 들리지 않는 건가? 그러고 보니 비가 호흡 소리에 대해 말했던가? 어쩌면 이건 들리지는 않는 건가? 아니면 단지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뿐인가?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자 경직된 나의 모습을 발견한 비가 주위를 두리번대며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신경이 과민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내 상태가 변한 것을 즉시 알아챘을 거다. 그러던 비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다. 내 어깨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흰눈이 단번에 커져서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것이 보였다. A도 비의 모습을 깨닫고 비가 보고 있는 방향을 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 듯 했다. 나는 무서워서 뒤돌아볼 수 없었다. 호흡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잠시 경직 상태가 계속되자 이번에는 우리들이 있는 온도의 주위를 주욱주욱하고 뭔가를 끌고 다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A에게 이 소리가 들린 듯 갑자기 내 팔을 잡아왔다. 그 소리는 온도의 주위를 빙빙 돌다가 점차 호흡 소리와 함께 정체 모를 소리가 섞여 들렸다. 내게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이 천천히 온도의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었다. A 팔에서부터 심장 소리가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비를 볼 여유가 없었지만 굳어 있었던 것 같다. 전원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었다. 제발 사라져달라고 마음속으로부터 빌고 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니 온도의 내부는 캄캄해서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그리고 아까까지의 그 소리는 사라졌다. 공포의 여파가 지나간 건지 아니면 아직도 주위에 있는지 판단이 되지 않았고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깊은 어둠이 또 다른 공포를 데려왔다.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거기 있냐? 괜찮아? 내 신호조차 보낼 수 없다. 다만 A는 계속 내 팔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건 알 수 있었다. 나는 이때 맹렬하게 비가 걱정되었다. 비는 분명히 뭔가를 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비를 필사적으로 찾지만 보이지 않는다. 나는 A에게 잡힌 팔을 나의 왼손으로 고쳐 잡았고 A를 데리고 비가 있던 방향으로 슬슬 이동했다. 가급적 소리를 내지 않게 그리고 A를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 너무 어두워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 누군가가 패닉이 되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왼손으로 A의 팔을 잡고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좌우로 천천히 흔들면서 나아갔다.
그러다가 손가락이 갑자기 딱딱한 것에 닿아 심장이 쿵 소리를 냈다. 손에 닿은 그 감촉으로 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했다. 비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왔는데 비가 없다. 나는 초조했다. 또한 벽에서 방향을 바꾸어 천천히 나아갔다. 하지만 또다시 벽에 이르렀다. 망연자실함에 울상이 되었다. 비 어디냐? 애 한마디를 몇 번이나 삼켰다. 어찌할 줄 모르게 되어 그 자리에 멍하니 선 채로 A의 팔을 강하게 잡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A가 내 팔을 잡고 슬슬 걷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먼저 A는 벽까지 가서 잡은 내 팔로 벽을 만지게 했다. 그리고 그대로 천천히 벽을 따라 이동해서 모퉁이에 도착하면 진로를 바꾸어 또다시 벽을 따라 걸었다. 그렇게 가던 도중 앞에서 걷던 A가 뚝 하고 멈췄다. 그리고 나의 팔을 쑥 잡아당겨서 뭔가 따뜻한 것에 닿게 했다. 그것은 조금씩 떨고 있는 사람의 감촉이었다. 비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직후에 이건 정말로 비인가? 라는 의문이 생겼다. 잘 생각해보면 A도 그렇다. 정말로 내 팔을 잡고 있는 것은 A인가? 나는 어둠 탓에 완전히 의심에 빠져들어 있었다. 내가 조용히 있었더니 A는 다시 나의 팔을 잡고 슬슬 걷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따라갔다. 그러자 아주 얼마 안 되는 양이지만 시야에 빛이 들어오게 되었다.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방에 있는 틈새로부터 약간의 달빛이 들어오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A는 거기에 우리들을 데려가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 눈치채지 못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진다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공포에 휩쓸려버려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어쨌든 그때 나는 그 빛을 보고 진심으로 구원받은 기분이 되었다. 그리고 A에 감사했다. 나중에 들었는데 나는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어. 뭔가 따위를 질질 끌고 있는 소리가 들렸기는 한데 하지만 그 덕분엔 너희들보다는 여유가 있었을지도. 라고 했다.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했다. 빛 아래에 오니 A의 반대편 손으로 B의 팔을 붙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달빛에 보였던 B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물어볼 것도 없었다. 밤은 낮과 달랐고 굉장히 조용했고 멀리서 방울벌레가 울고 있었다. 우리들은 잠시 거기서 가만히 있었다. 부끄럽지만 세 명이 서로 손을 맞잡고 앉았다. 적당히 원진을 짜는 느낌으로. 그 상태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형태였던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량의 빛으로 상대의 모습을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차원처럼 느껴졌다. 잠시 그렇게 있었는데 드디어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 A에게 징조가 보인 것이다.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A는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스님에게 받은 천주머니를 바스락바스락 하고 꺼내더니 일어서서 우리들로부터 조금 떨어졌다. 고요함 속에서 A가 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왠지 바보 같은 소리에 약간 긴장이 풀려 나도 B도 얼굴을 마주하고 풀어진 얼굴이 되었다. 그 순간이었다. 비군.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러자 또 들렸다. 우리들이 온도호에 들어왔던 문의 바로 바깥쪽에서였다. 비군? 우리들은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순식간에 알아챘다. 오늘 아침에도 들었던 미사키의 목소리였다. 비군, 주먹밥 만들어 왔어. 이곳의 모습을 떠보는 듯 조금 사이를 두고 말을 걸어왔다. 비의 손에 바짝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비군. 잠시 침묵 후 갑자기 틈을 찔러오는 듯 비, 주먹밥 만들어 왔어. 어서 오세요. 주먹밥 만들어 왔어. 비군. 어서 오세요. 주먹밥 만들어 왔어.
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왔다. 예산 일이 아니었다. 무서웠다. 미사키의 목소리인데 굉장히 무서웠다. 스님은 온도호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우리들에게 당부했었다. 그리고 이 무기질적인 말투. 문 밖에 있는 것은 절대로 미사키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눈치챈 A가 우리들의 측면으로 돌아가서 나와 B의 팔을 잡았다. 힘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녀석에게도 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들 3명은 온도호의 문 쪽을 응시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동안에도 그 목소리는 반복해서 계속되었다. 어서오세요. 비군. 주먹밥 만들어 왔어. 그리고 마침내 문이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문 너머의 녀석은 문을 열어 들어오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순간적으로 떠올렸다. 전속력으로 도망가서는 스님들은 본당에 있을 거라고 말했으니까 거기까지 도망. 아니, 본당은 어디인 거지?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도망가야 하는지밖에 생각나는 게 없었다. 이윽고 그 녀석은 쾅쾅하며 문에 전력으로 부딪히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무기질의 목소리로 떠들면서. 그리고 그대로 조금씩 온도의 벽을 따라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일정 시간 동안 그런 다음에는 다시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걸 반복했다. 뭐라고 있는 거지? 궁금해하던 나는 어떤 것을 깨달았다. 우리들이 있는 벽이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녀석은 지금 거기에 천천히 향하고 있었다. 만약 틈으로 안쪽이 보인다면? 만약 안에서 녀석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안절부절 할 수 없게 되어 나는 2명을 데리고 서둘러 방의 중앙으로 이동했다. 이동하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심장 소리마저 내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다. 녀석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아니, 여기에 있는 것은 이미 발각되어 있는지도 모르지만 공포로 이가 딱딱 부딪히기 시작한 나는 내 손가락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나는 틈새가 있는 장소에 접어든 그 녀석을 보았다. 보였다. 달빛에 비친 녀석의 얼굴을, 지금까지 소리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던 녀석의 모습을.